얘기가 끝이 없고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는 오늘도 함께 교통철학연구소. 개똥철학도 철학이다. 다양한 주제를 가장 보통의 시선으로 탐구하는 개똥철학연구소. 오늘은 드디어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정치이고요. 정치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금기가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만 18세 이상의 시민은 모두 유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권력 구조에서 국가의 모든 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인류의 위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 또한 멀지 않은 과거에 독재 정권을 겪었었고 국민의 힘으로 직접 민주화를 이뤄낸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협치가 아니라 갈등의 소재가 되었죠. 사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사안을 나누는 것은 불문율처럼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만 소비하는 취미 같은 게 아니고 건강한 민주주의는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합리적인 결정을 숙고해 국민을 위한 선택을 내릴 대리인을 뽑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 현상 원인을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똥철학연구소 소장 백구이고요. 네, 저는 비루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하게 된 사람입니다. 전 일단 개똥철학 연구자, 저는 굉장히 애청자고 이런 구독자 100명의 거대 유튜브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롱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정치에 관심 많으시고 또 아는 거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보죠. 그래서 제가 먼저 가져온 이 자료는 2026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이 응답자 중에 59%가 한국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반면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38%에 그쳤고 특히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9%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했네요, 그죠? 한국 정치가. 근데 여기서 정치를 신뢰한다라는 질문에서 비루님이 생각하시는 정치라는 게 뭐 정당의 정치인인지 입법부와 행정부, 뭐 사법부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층위가 있겠죠. 하나는 어떤 정치인들의 언행이나 행동, 뭐 비리가 터진다든지 망언 구설수가 생긴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다가오고 뭔가 흐름을 팔로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보고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건들을 접하고. 네네. 반면에 이제 다른 층위로는 어떤 우리 사회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이 정치 시스템에 영향을 줘서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될 수 있게 그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 이런 뭐 모종의 정치적 효능감, 네네, 이런 그렇죠. 것들도 그 한 가지 층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본 자료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조사했던 정치적 역량감, 효능감과 이제 비슷한 용어로 내가 하는 행동 혹은 나의 생각이 정치권에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2022년 이후로 이게 20%를 넘긴 적이 없어요. 나의 의견이 정치권에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래서 뭐 앞서 얘기해 주신 자료와 비슷하게 확실히 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뭐 사실 좀 얘기를 더 하자면 네.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시민들이 느꼈던 시기가 저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어서 네. 2000년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권력자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면은 뭔가 바뀌는구나. 네. 이렇게 뭐 그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권 때 사실 2024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당이 참패를 했죠. 네네. 하지만 이 의회 구조상 300석 중에서 그 집권 여당이 100석을 넘기는 순간 개헌 개헌저지선이라고 네네. 하죠, 보통. 그게 뚫리지 않는 순간, 사실 뚫리지 않는 이상 사실 그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다. 네. 그럴 때 이제 뭐 정치 효능감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좀 낮게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당제로 계속 평생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선거 제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그런 것과도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런 정치 불신, 정치 혐오 풍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본인이 만든 오리지널 자료죠? 아 그렇죠. 제가 네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네네. 정도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실제로 일명 그놈이 그놈이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쵸. 사실 뭐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뽑든 간에 정치인들은 다 나쁜 놈이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뭐 불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그놈이 그놈이다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웃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되죠? 최악이 되죠. 나쁜 놈과 네. 나쁜 놈 중 더 최악이 웃게 되죠. 본인에게 쏠릴 이 나쁜 관심이 그렇죠. 그냥 어차피 뭐 똑같이 나쁜 놈이 돼버리니까. 그냥 무지성 양비론이 돼버리는 네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최악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 나쁜 놈과 나쁜 놈이더라도 상대 평가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정치의 스포츠화. 네. 입니다. 이게 축구를 우리가 보면은 특정 내가 응원하는 팀을 정해서 그 그렇죠. 팀만 응원하고 반대로 이 팀과 라이벌리에 있는 팀은 뭘 해도 나쁜 놈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사실 예, 예. 스포츠에서는. 그게 스포츠에선 그래도 됐는데 네. 정치에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놈이 그놈이다와 같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방향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정치에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데 그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는 방향이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고 네. 그냥 팬덤처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전도되는 현상이죠. 아, 그쵸. 내가 이 한쪽이 정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원을 하는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팀은 이제 무조건 잘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고 그 반대쪽은 이제 무조건 못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일명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저는 뭐 스포츠화라는 말에도 동의를 하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스포츠랑 다른 점은 스포츠에서 축구를 하면은 팀이 되게 많아서 그 안에서 다양한 팀이 있고 다양한 팀을 응원하는 팬들이 있는데 이 양당제에서 나타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치는 약간 한일전에서 모두가 한국 응원하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약간 착한 편, 그러니까 일본은 나쁜 편이 되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의 한국과 일본이 돼서 극단적인 흑백 논리가 있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그래서 우리 지금 정치권에 불고 있는 일명 배신자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편과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이제 수박이라고 하고 아, 네네. 국힘에서는 뭐 국힘의 이제 배신자 계보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뭐 유승민, 이준석, 뭐 안철수, 뭐 안철수 이번에 한동훈까지. 남아 있었던 뭐 이런 거. 안철수는 뭐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정치 혐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이 기득권으로서의 정치인에 대해서 좀 비합리적인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랑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정치인이 기득권 맞죠.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니까 적당한 견제는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네. 국회의원 정수 감축론 이게 저 뭐 유튜브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네. 이게 뭐 자기가 민주당을 지지하건 간에 국힘을 지지하건 간에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이 둘이서 둘 다 이 국회의원 별로 쓸모도 없고 이게 하는 일도 없는데 권력만 세고 세금만 먹고 꼴 보기 싫으니까 줄이자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불만은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권력이 너무 세다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 개개인의 힘을 빼려면은 오히려 국회의원을 늘리는 방향이 맞지 않나요? 그렇죠. 국회의 힘을 없애버리면 이제 균형 면에서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그 권력을 나눠야 이게 국회의원의 권력, 개개인의 권력이 한 명 한 명의 권력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항상 나온 국회의원 줄여야 된다. 네. 이것과 항상 나오는 게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를 줄이자 이런 네.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2024년 총선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 제도권에서 주장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논리인데 비례대표가 이제 쓸데없이 머릿수만 채우고 하는 일도 없고 정당한테 잘 보여가지고 줄 세워서 공천 받고 쉽게 국회에 들어오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당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지금 현실 한국 정치에서 비단 비례대표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예컨대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지역에서. 그 지역구에서 공천만 받으면 이제 깃발 꽂으면 당선된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비례대표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정당이 마음대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 폐쇄형 명부제인가, 네. 아니면은 개방형 명부제인가, 아니면 뭐 독일처럼 네.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경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든가, 이런 운영 방식의 어떤 문제인 거지, 이 비례대표 자체의 존폐를 논할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것 자체는 네, 이 비례대표라는 게 저희 왜 그럼 처음 이제 도입된 거죠? 비례대표라는 네. 것 자체가 어쨌든 뭐 정당 득표율이라는 게 전체 의석률과 어느 정도 같이 가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취지는 이제 그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그렇죠. 어느 정도 국회 의석의 비례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선거구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51%대 49% 나왔을 때 49%가 사표가 돼서 네. 그 사람들의 이제 민의가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비례대표로 정당에 대한 비율을 그나마 보장하자 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국회의원 연봉 감축론, 이것도 항상 나오는 얘기죠. 저는 사실 네. 깊게 생각 안 해본 것도 맞는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이 사람들 비슷하게 하는 것도 없는데 음. 맨날 싸우기만 하고 네. 돈 많이 받아가고 불체포 특권만 있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조금만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4년마다 이 총선을 하고 거기 총선에서 당선을 통해서 고용이 되는 일종의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계약직이잖아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화났는데요. 이게 계약직이라는 네네. 측면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변호사나 의사 이런 전문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좀 안정되니까 이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자기 본업으로 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사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국회의원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은 공백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고, 사실 지난 국회에서 뭐 소방관 하시던 분이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네네. 돌아가셔가 뭐 이제 그 임기가 끝나고 그 소방관 시험을 다시 본다 뭐 이런 지금 어떻게 진짜요?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게 하려면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재취업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 동안 이렇게 보수를 좀 넉넉하게 주는 게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어떤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분들은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진짜 기득권들만 들어올 수 있겠네요. 돈은 썩어 넘치는데 난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정치적 야욕 말고는 실현할 게 없다. 명예만 남았다. 이런 분들만 이제 정치인들 하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주장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시민으로서 본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 혐오가 또 어떤 식으로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요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공적인 장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터부시되고, 공적인 장소에서 어떤 정치 담론을 형성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적인 장소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 얼어붙어가지고 사적인 장소에서도 못 꺼내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서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로는 우리가 연예인이 투표장에 이제 인증샷 찍는데 옷 색깔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느 정당을 찍었네, 저는 정당을 찍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막 빨간색 한쪽하고 한쪽은 파란색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저는 이거 입장에는 동의하는데 투표 당일에 그렇게 확연하게 색이 튀는 옷 입는 것 자체는 또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비약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뭐 자기 옷 색깔로 자기 정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 진영에서 좀 네. 비난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저는 좀 음. 그렇게 비난이 가해지니까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정치 얘기를 못 하는 측면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투표 날 그런 날은 애초에 정치적인 날인 건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조금 얘기를 꺼낼 수 있을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어 주신 것처럼 무조건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만이 뭔가 맞는 맞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게 이게 되게 경직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많이 보니까 네네. 유튜브 코미디 이런 데서 보면은 뭐 특정 정당을 약간 지지하는 것으로 몰아가면은 막 그렇죠. 되게 당황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나는 중립이야 이러면서 그것까지 완성이죠. 거기까지 이렇게 막 당황하면서 해명을 하는 그런 코미디적 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저는 정치적 얘기라는 게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뭐 제도와 규칙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장소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한 활발하고 그런 건전한 토론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 정치 혐오나 정치 불신 풍토 때문에 이런 게 좀 저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이 뭐 밈 혹은 이런 요소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가끔씩은 어떤 사람들한테 내 정치적 의견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사실 그걸 넘어서 정치적 얘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얘기를 못하게 된 억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불편해하고 뭐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저처럼 친한 친구 말고 적당히 친한 친구랑 정치 얘기 하시나요? 저는 사실 하는 편인데. 네네. 뭐 저도 네. 안 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사실 이 친구랑 더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그만하긴 하죠. 왜 어떨 때 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얘가 이 친구의 말에 반박을 하려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 좀 약간 밑도 끝도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주장 안에서의 논리적 정합성은 조금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이제 정치 혐오, 정치 불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극화가 어떻게 네.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근데 사실 정치 양극화라는 게 정치 불신이나 혐오와 뭐 무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의 스포츠화 이런 토픽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여론조사를 하나 또 보시면은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025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그 지지 정당이랑 정치 성향과 큰 상관이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그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정치 양극화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이 특정 후보를 내가 좋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 진영을 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그런 표심이 좀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과학화되고 보편화되면서 네.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민주화 이후에 치러진 20세기 대선을 보면은 네. 제3 후보가 득표율이 꽤 많이 나옵니다. 1987년 27%. 이때가 노태우인가요? 노태우 네. 대통령이 당선될 때고 이 제3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다음에 1992년 이때 김영삼? 김영삼 네. 대통령이 당선될 때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현대차 사장님. 정주영. 정주영 회장. 네네네. 정주영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16% 받으셨고 네네. 1997년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네. 당선되셨을 때 이인재 후보 19%. 그러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이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음. 여론조사가 아주 촘촘한 간격으로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 제3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 내가 지지해봤자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되니까. 네 알게 되니까 점점 그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3 후보가 꾸준히 우하향하게 되죠. 네, 21세기에 들어오면은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 제3 후보가 거의 거의 힘을 못 쓰는 그런 경향을 볼 수 네, 있습니다. 전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옛날엔 제3 후보가 이렇게 뭐 27%, 19%씩 나오는 줄 진짜 몰랐어요. 저희는 19대 대선 말고는 제3 후보가 두 자릿수 넘긴 적 그렇죠. 없지 않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직접 경험한 대선은 그렇다고 뭐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네네. 된 이후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이런 선거제도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면이 있죠. 약간 대선이든 총선 지역구 선거든 이게 한 표라도 더 얻은 쪽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단순 다수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제 양자 택일의 선택지만 남게 되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매 선거마다 단일론이 나오죠. 네. 이 상대 진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뭉쳐야 된다. 네가 힘을 안 뭉쳐주면 넌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은 선거제도 개편이나 결선 투표제 도입하는 등 이런 정치 개혁의 문제와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랑 바로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이게 어떤 결선 건지? 투표제는 네. 지금 우리가 뭐 대선을 생각해 보면은 뭐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되잖아요. 득표율과 상관없이. 그렇죠. 한 번에 그 투표에서.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예를 생각해 보면은 네. 이재명 후보가 49% 정도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럼 과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제일 가장 많이 표를 얻은 1등이기 때문에 바로 당선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결선 투표 같은 경우는 1차에서 만약에 과반을 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1, 2등만 2차 투표, 결선 투표로 갑니다. 그래서 이 1등, 2등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그 과반을 넘기는 쪽. 그러니까 두 명밖에 없으니까 한쪽은 무조건 과반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최종 당선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라는 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뭐 제3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나 하여튼 그 사표들이 또 이제 줄어들겠죠. 왜냐면 과반이 확정된 표가 됐고 나머지 40%, 49% 이하의 표가 사표가 되었으니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그 1차 투표에서 단일화 얘기가 좀 덜 물론 이게 네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단일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2등으로 올리기 위한 단일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렇지만은 뭐 지금 우리 사회 정치에서 나왔던 그런 대다수의 문제는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시행하는 나라들 보니까 뭐 반드시 50%를 넘기지 않더라도 네. 뭐 45%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넘겼는데 있어요. 뭐 2등이랑 10% 격차가 네. 있다 이러면은 네. 그냥 바로 승인하거나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있죠. 왜냐면은 무조건 2차를 가면은 이게 행정적으로 낭비가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장치를 도입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우리가 2017년에도 탄핵 전국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안 됐죠. 네. 그다음에 2025년에도 탄핵 전국에서의 어떤 조기 대선이 있었고 네, 탄핵의 나라. 요걸 비교를 해보면은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박근혜 사례를 볼까요? 박근혜 때는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죠. 네, 그렇죠. 저도 아직 기억나는데 그때 70% 80%대가 계속 유지했던 것 같고요. 심지어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았어요. 그런 여론이 지속됐고 그러니까 66% 정도 나왔던 거죠.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2배가 나왔다는. 네. 근데 모르는 부분도 중간에 있으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찬성 여론은 이렇게 압도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 여론과 별개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되고 이게 헌재로 넘어가서 네.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은 네. 이 크게 쟁점이 4가지가 있었어요. 네. 4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인정된 게 최순실 국정 개입 것만 인정이 됐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네. 국정농단 사태. 그 뭐 인정 안 된 게 안 된 게 세월호 사건이랑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뭐 네네. 생명권을 경시했다. 그다음에 뭐 공무원 임명권 남용 이런 게 있었던 네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사실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탄핵이 되려면은 네.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네. 번째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느냐. 네. 요거에서 일단은 있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고요. 네. 두 단계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 이런 중대성 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네 가지 쟁점 중에서 한 가지만 인정된 거니까 네. 저는 이건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될 것 같은데요. 저랑은 뭐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 법리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의 중대성 판단에서 기각이 나왔어도 저는 크게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네네. 물론 근데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의 성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여론이 그렇게 압도적인데 기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네. 네. 이거 그때 제가 준비하면서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헌법재판소랑 그러면 대법원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헌법재판소는 정치 재판이 될 수 있고 대법원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둘은 네. 그 사법부의 양대 산맥을 구축하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고요. 네.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사법 재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뭐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라든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탄핵 소추안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난 뭐. 우리 뭐 저기 국무총리 탄핵도 있었고 네. 검사 탄핵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헌법 소원 이런 네. 것들 요런 뭐 좀 우리 사회의 제도나 규칙에 대한 절차적인 것들을 네. 판단하는 그런 재판이죠. 네. 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됐고 그다음에 바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네. 이 탄핵의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24%를 득표했어요. 홍준표 후보. 네, 홍준표 후보가. 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때를 보면은 윤석열은 사실 이 현행범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를 선포하고 이게 개헌법을 대놓고 위반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헌법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지만은 네. 뭐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형식에서 이러한 위헌성이 있었고 포고령 1호가 문제고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고 뭐 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정치인 법조인 체포 지시를 했다. 이런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네.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로 따지면은 40대 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갈리지 법리적으로는 않았는데. 아주 명백한 탄핵이라는 거죠. 모든 쟁점에 대해서. 네. 네. 그런데 이 탄핵 찬반 여론을 살펴보면은 60대 35 정도로 계속 네. 일정하게 유지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이 65, 찬성이 60, 반대가 35. 근데 이제 완전 직후에는 찬성이 엄청 높았다가 그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계속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나중에 뒤에 할 그렇죠. 건데 네네. 일단은 찬반 여론은 60대 35 정도였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때보다 차이가 확연히 줄어들었잖아요. 박근혜 때보다 훨씬 제목은 더 훨씬 명확한데. 명확한데. 그래서 TK에서는 또 이제 반대가 압도적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탄핵 인용 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이 탄핵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41%나 득표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는 김문수 후보. 너무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져도 이 정도는 찍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심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자기가 표를 주는 정당과 후보를 결정하는 이 어떤 정치적인 가변성, 탄력성 이런 게 좀 너무 낮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맞는 게 이 네. 41%가 위에 말씀하셨던 그 스포츠화에서 후보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상대 정당을 막겠다 이런 얘기로 반 이재명 정서가 되게 많이 내세웠었잖아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41%가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네.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었으면은 뭐 좀 크게 달라졌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은 그렇죠. 하긴 합니다. 그런 것도 네. 그거죠. 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 표심이 되게 경직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김문수를 찍는다는 논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니까 뭐 다른 사람 찍을 필요가 없어. 다른 사람 찍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약간 좀 그게 좀 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저는 그 자체가 표심이 굳어졌다. 이 사안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는 가변성이 낮아졌다라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네. 비상계엄 이후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 정당, 특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필터링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필터링 역할이라는 게 헌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체제 극단주의자들을 기성 엘리트 정당이 어느 정도 1차적인 거름망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회적 혼란이 안 생겨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표 된다고 그대로 수용해줬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그 극단주의 세력의 수용의 결과이기도 한데 네. 김민수 최고위원이 네. 당선이 된다든지 뭐 장동혁 후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그 아까 40대 0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무슨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있느냐는 그런 약간 음모론스러운 얘기도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많이 쓰는 레퍼토리죠. 이게 뭐 한 4, 5년 전이었다면 이게 진짜 일부 극우 유튜브에서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이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제도권 내로 편입이 된 거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던 게 김민전 의원의 이 백골단이라고 하는 네. 그 폭력 집단을 네. 국회로 불러가지고 이 회견을 주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은 사실 네. 되게 유명한 중진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4선, 5선, 4선? 몇 선이죠? 5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5선이죠. 네. 네. 근데 뭐 윤호계인도 우리를 뽑아준다면 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천호라고 그 사천남의 하동 국회의원일 겁니다. 네. 이분 이제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인들이 네.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일부 극단주의 운동장 바깥에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다 할 말을 지금 그렇죠.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제가 뭐 국힘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네. 없진 않습니다. 뭐 덜하긴 하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조이대 호트가 이재명의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2심 전부 무죄 취지를 파기환송한 거. 네. 이 사태 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제 민주당 측의 어떤 입장이 네네. 이 선고 일자를 잡았을 때는 네.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은 조이대가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털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네. 정말 좋은 재판관이다. 이게 그 날짜가 대선 전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죠. 그 선고 일자가 조기 대선 전으로 잡혔었죠. 네네. 예. 근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파기환송이라는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네. 이건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이 뭐 사법 내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수위를 높여서 사법부를 압박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대선 개입이라고 얘기할 거였으면은 조기 대선 전에 선거일자가 잡힐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렇죠. 털어주는 거는 무관하게. 대선 개입이 털어주는 건 대선 개입이 아니고 이걸 파기환송하는 건 대선 개입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그 그렇죠. 이익과 관련된 내로남불이 돼 있는. 요것 관련해서 뭐 최혁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다 뭐 이런 이상한 표현도 하기도 하고 정치인들 왜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하나요? 그래야 네. 자기 정당 안에서 뭐 호응을 받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삼권 분립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비상계엄 이후 양극화가 왜 이렇게 심해졌냐 하면은 저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모든 언론은 아니고요. 네. 제가 말을 만든 거는 이제 반체제주의를 한 축으로 하는 기계적 중립 네. 이렇게 얘기를 붙여봤는데요. 사실 언론이 저는 그 중립을 꼭 지켜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자기 나름대로의 논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만 그 논조라는 게 어쨌든 그 기본적인 규칙은 있습니다. 체제 안에 있는 얘기에 대해서만, 즉 헌법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시행되는 제도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서 전제하에서 이제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스포츠의 규칙인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스포츠의 규칙인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거를 필터링 하려면 언론이 어느 정도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네. 이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리터러시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죠. 대중들이 어떤 극단적인 생각으로 빠지지 않게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건지가.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뭐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면은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비상계엄은 위법하다,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는 어떤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있는 그런 주장인 것처럼 1대1 구도로 딱 만들어가지고 뭐 찬탄 반탄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도 마이크 지워주고 이쪽에도 마이크 지워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 행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체제 박 주장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는 시도 때문에 필요한 리터러시를 발휘하지 못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언론들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너무 조심한 거죠. 네. 약간. 일단 무비판적 사고방식이 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언론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대중들이 이런 언론 보도 행태를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아, 대중들이 탄핵 반대 그리고 뭐 비상계엄 옹호론 이런 것들이 마치 이 정치적 다양성으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주장이라는 착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계엄이 터진 직후에는 이 탄핵 찬반이 박근혜 때랑 비슷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뭐 25년 1월, 2월을 거치면서 탄핵 반대론이 확 반등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런 이유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힘의 문제도 있고 이런 언론의 보도 행태에도 저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탄핵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의원 중에서도 극단적인 입당들이 여기저기 있었을 건데 당시에는 이 뉴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로 대변되는 뉴미디어 영향력이 사실 지금처럼 크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뭔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뉴미디어 영향력이 사실 진짜 무시 못하잖아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요새는 나는 그 기성 뉴스 안 본다. 나는 그쵸. 뉴미디어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네. 그 저희 한 명 만났잖아요. 저희가 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죠. 그때 무슨 얘기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 네, 학살을 해야 된다. 되고. 왜냐 지금 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고 그쵸. 있고 뭐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잠식하고 있고 뭐 본인이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5,500개를 달았다. 되게 자랑스럽게. 근데 그분의 말씀하셨는데. 세계관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정치적 그렇죠. 투사인 거잖아요. 일종의. 저희가 또 옳다라고 할 수 없는 네. 거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이제 이 사람이 댓글을 5,500개를 쓰면은 이게 누군가한테 또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그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흔히 우리가 이제 에코 챔버 현상이라고 하죠. 아, 네. 자기들끼리 같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갇혀가지고 이제 똑같은 말만 메아리처럼 반복하는 거. 그래서 사실 뭐 유튜브를 주축으로 한 그런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좀 여실히 보이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양극화된 정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루님이 본인은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 하나 얘기를 마무리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전 사실 뭐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갈지에 대한 해결책을 잘 못 내놓겠어요. 근데 뭐 원래 사회 교과서에도 그래요. 그 뻔한 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음. 할 수 있는 쉬운 게 있었으면 누군가 했겠죠. 그래서 저도 뻔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정치가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등한시하기만 하면은 결국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제안을 하자면은 아까 네. 본인도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했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치가 얼어붙은 일상에서 이걸 녹여내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흑백의 스포츠가 아닌 존중과 배움의 자세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얘기하는 게 백파이어가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조심을 해야겠죠. 이게 얼어붙어 있으면 바로 네. 부서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민주주의는 모두가 겉으로 중립적인 척 세상과 동떨어진 채로 이렇게 속으로만 응원하고 있는 이런 비밀스러운 취미 같은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우러지기 위해서 국민이 더불어 민주적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1부는 여기서 마쳐보고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